내 이번은 눈 감아주겠소. 남한으로 잘 가시오. 어둠 속에서 김성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철제 컨테이너 바닥, 고철 더미 아래 만들어 놓은 좁은 공간에 온몸을 웅크린 채로 그는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위에서 쏟아지는 쇠붙이들이 등을 찔렀고 좁은 공간에 갇힌 공기는 이미 희박해져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 컨테이너 봉인 풀고 확인해 봐야겠소. 보안부 검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성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철문이 열린다면, 만약 고철 더미를 들춰낸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함흥에 혼자 계신 어머니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군 보급대대 중위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왜 그는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군 보급창고의 폐기품 컨테이너 속에 몸을 숨기고 압록강을 향해 가는 밀수 트럭에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탈출을 감행하기 전까지 그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함경북도 청진항 인근 인민군 후방총국 보급대대 창고는 늘 고요했습니다. 김성혁은 그날도 어김없이 창고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이면 해야 하는 일, 폐기 군수품 처리 목록을 작성하고 다음 달 물자 배송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10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 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왔고 낡은 창문 틈새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손끝이 시렸습니다. 성혁은 호호 입김을 불어가면서 연필을 쥐고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폐기 군복 300벌, 고철 500kg, 낡은 야전 침대 50개.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폐기 처리했던 물품의 양과 이번 달 트럭 운송 기록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혁은 서랍에서 지난 6개월치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폐기 군복 200벌이라고 적혀 있는데 트럭 적재량은 100벌. 4월 고철 600kg인데 실제 운송 기록은 300kg. 5월, 6월, 7월. 매달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고 사라진 물품의 양은 늘어만 갔습니다. 성혁은 처음에는 단순한 기재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가끔 실수로 잘못 적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연속 같은 패턴이라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성혁은 중얼거리면서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창고 구석구석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폐기 물품 보관 구역은 창고 맨 뒤편에 있었고 그곳은 늘 어두컴컴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성혁은 손전등을 켜고 폐기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통로를 지나 맨 안쪽까지 들어가자 낡은 군복 더미와 고철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이번 달에 이미 트럭으로 실려나갔어야 할 물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지난주에 운송했다고 기록했는데 성혁은 고철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편 벽 모서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판자 일부가 살짝 들떠 있었고 그 뒤로 좁은 틈이 보였습니다. 성혁은 손전등을 비추면서 조심스럽게 벽판자를 밀어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통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통로 너머로 손전등 빛을 비추자 더 많은 군수품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폐기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숨겨져 있는 물품들이었습니다. 성혁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폐기 물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늦게 뭘 하고 있나, 김중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혁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대장 리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는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대대장 동지. 저는 그냥 폐기 물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성혁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리정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성혁이 열어놓은 벽판자 뒤 통로로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고 성혁의 심장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점검이라. 리정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김중희, 자네 요즘 장부 작업이 많이 꼼꼼해졌더군. 지난 6개월치까지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면서? 그 말에 성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장부를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리정호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리정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김중희, 자네는 10년간 이 창고에서 성실하게 일했지. 상부에서도 자네를 믿고 있고 나도 그랬어. 그런데 말이야. 리정호는 성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되는 것도 있는 법이야. 알겠나? 성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대대장 리정호가 폐기 물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사실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신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대장 동지, 저는 그저 뭔가. 리정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자네도 이제 알았으니 선택을 해야 할 거야.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 성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리정호는 성혁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창고 뒤편에서 보자고. 자네와 할 이야기가 있어. 발소리가 멀어지고 성혁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10년간 지켜온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 앞에는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리정호의 공범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성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내일 저녁 약속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계속 일상을 살아간다면 리정호가 그냥 내버려 둘까? 아니면 차라리 상부에 고발한다면 자신은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성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비밀 통로를 발견한 순간부터 자신도 그 일에 연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고발한다 해도 증거는 없고 오히려 자신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무엇보다 함흥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하루는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창고 업무를 보면서도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되었고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오후 내내 손이 떨려서 장부의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6시가 다가왔습니다. 성혁은 외투를 걸치고 창고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창고 뒤편은 나무들이 우거진 한적한 곳이었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리정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서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던 그는 성혁을 보자 고개로 가까이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 바람소리와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왔군. 리정호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습니다. 자네 어젯밤 잠은 잤나? 성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정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그랬거든. 밤새 뒤척이면서 이게 맞는 건가, 걸리면 어떡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 리정호는 담배를 땅에 비비고는 성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중희, 자네 10년간 이 창고에서 일했지? 그동안 뭘 봤나? 배급은 제대로 나오던가? 군인들 월급은 제때 나오던가?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조국은 백성들 먹여 살리고 있던가? 성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리정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간 보급병으로 일하면서 성혁이 본 것은 썩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자는 늘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것도 간부들이 먼저 챙겨갔으며 말단 군인들은 굶주리면서도 충성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건 말이야 생존이야. 리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보위부 놈들도 알아. 국경수비대도 알아. 상부 간부들도 다 알고 있어. 모두가 한 몫씩 챙기고 있다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네도 알잖아. 이 나라에서 정직하게만 살면 굶어 죽는다는 거. 성혁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리정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함흥에 혼자 계시지? 당뇨약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약 구하기 쉽지 않지? 병원 가봤자 약도 없고 시장에서 사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말에 성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리정호는 이미 성혁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대장 동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성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리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야. 자네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 그대로 하면 돼. 폐기 물품 장부 작성하고 운송 서류 만들고 다만 숫자를 좀 조정하는 거지. 실제로는 절반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따로 빼돌리는 거야. 리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성혁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만 하면 돼. 매달 25일 트럭 한 대가 압록강 쪽으로 간다. 명목은 적경 지역 부대 물자 보급.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지. 자네는 그 트럭에 실릴 화물 목록을 만들어주면 돼. 성혁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와 품목,
수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복, 고철, 연료통, 심지어 군용 담요까지 온갖 물품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이걸 받아서 되팔아. 그 돈은 다들 나눠 갖고 자네 목도 챙겨줄 거야. 월급 3배는 좋게 될 거고 어머니 약값도 걱정 없을 거야. 리정호가 성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를 대하듯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성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드러움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을 말입니다. 대대장 동지, 만약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혁이 물었습니다. 리정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이미 어제 그 비밀 통로를 봤어. 그것만으로도 자네는 이미 아는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자네를 그냥 놔둘 것 같나? 아니면 자네가 상부에 고발할 수 있을 것 같나? 증거도 없고 오히려 자네가 의심받을 텐데? 리정호는 한 걸음 물러서면서 말했습니다. 김중희, 이건 선택이 아니야. 생존이야. 자네도 살고 어머니도 살고 우리 모두 살려면 함께 해야 해. 알겠나? 성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자신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 동지. 성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리정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운송 서류 만들어놔. 품목은 수첩에 적힌 대로 폐기품 명목으로 작성하면 돼. 그리고 김중희. 리정호가 돌아서다가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자네 동료들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비밀은 말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명심해. 리정호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수첩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고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성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공범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체제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성혁은 수첩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빈 운송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수첩에 적힌 대로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폐기 군복 200벌, 고철 400kg, 군용 담요 100장.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갈 때마다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발을 들여놓았고 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성혁은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서 창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렇게 2달이 흘러갔습니다. 성혁은 매주 목요일마다 리정호가 건네준 수첩대로 운송 서류를 작성했고 폐기품 명목으로 위조된 장부를 만들었으며 트럭이 창고를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죄에 익숙해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혁은 배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리정호는 얇은 봉투를 건네주었고 그 안에는 성혁의 월급 3배에 달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혁은 그 돈의 절반을 함흥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냈고
어머니는 전화로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성혁아, 요즘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돈을 많이 보내주고 당뇨 약도 샀고 겨울옷도 샀단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부대에서 업무를 잘해서 상을 받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은 점점 쉬워졌고 양심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리정호가 성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창고 뒤편 조용한 곳에서 리정호는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습니다. 김중희, 이제 자네도 전체 그림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성혁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정호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창고에서 서류만 만들었지? 이제는 실제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봐야 해. 다음 주 목요일 나랑 같이 압록강 쪽으로 가자고. 성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류만 위조했을 뿐 실제 밀수 현장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게 된다면 이제 진짜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 동지,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자네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지. 중국 브로커도 만나야 하고 루트도 파악해야 해. 혹시 내가 없을 때 자네가 챙겨야 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성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새벽 성혁은 리정호와 함께 군용 지프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병 한 명이 함께였고 뒤에는 폐기 물품이 실린 트럭 한 대가 따라왔습니다. 청진에서 압록강까지는 험한 산길을 5시간 넘게 달려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황량한 북한 땅이 펼쳐졌습니다. 앙상한 나무들과 얼어붙은 논밭, 군데군데 보이는 낡은 마을들. 성혁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모두가 살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후가 되어서야 지프는 압록강에서 10리쯤 떨어진 한적한 산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녹슨 철판으로 지은 낡은 창고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리정호가 지프에서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중간 거점이야. 우리 물건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보관하는 곳이지. 창고 문이 열렸고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북한말을 하긴 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고 옷차림도 북한 사람들과는 달리 깔끔했습니다. 우리 대대장, 오랜만이요. 장 사장, 잘 지냈나? 리정호가 그 남자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철수라는 이름의 그는 중국 단둥에서 온 브로커였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밀수품을 거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은 김성혁 중이 우리 창고 담당이야. 앞으로 자네가 일 많이 봐야 할 사람이지. 장철수가 성혁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갑소, 김중희. 이 일은 서로 믿음이 중요하니 잘 부탁하오. 성혁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철수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고 일행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거대한 철제 컨테이너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각종 공구와 용접 도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오늘 가져온 물건들 저 컨테이너에 실을 거요. 장철수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폐기품으로 분류된 물건들이니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소. 컨테이너에 싣고 봉인하면 압록강 철교 넘어서 중국 단둥까지 가는 거지. 성혁은 컨테이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높이 2m, 폭 1.5m 정도 되는 철제 상자였고 문은 두꺼운 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병들이 폐기 군복과 고철을 컨테이너 안에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습니다.
리정호가 성혁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컨테이너가 핵심이야. 봉인만 하면 국경수비대도 중국 세관도 안을 열어보지 않아. 미리 다 처리해놨거든. 처리요? 뇌물이지 뭐. 국경수비대 간부한테는 매달 술 몇 병씩 보내고 세관 놈들한테는 돈 좀 쥐어주고 그러면 다들 눈 감아줘. 이게 북한이야. 돈이면 다 되는 나라지. 리정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컨테이너에 물건을 다 실은 후 장철수가 용접기를 가져와 문을 봉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면서 철문이 단단히 봉인되었고 그 위에 북한군 보급대대 공식 봉인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는 오늘 밤 중국 화물차에 실려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갈 거요. 장철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국경수비대는 이미 통보했고 중국 세관도 문제없소. 봉인된 컨테이너는 검색 안 해요. 그냥 서류만 확인하고 통과시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봉인된 컨테이너는 검색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만약 저 컨테이너 안에 사람이 숨는다면? 성혁은 자신도 모르게 컨테이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높이 2미터면 사람이 누울 수 있고 고철 더미 사이에 공간을 만들면 숨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봉인되면 안은 완전히 막히고 산소도 부족할 것이고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혁의 머릿속에서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리정호가 성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뭘 그렇게 빤히 쳐다봐? 신기하나? 아닙니다. 그냥 생각보다 컨테이너가 크네요. 성혁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성혁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고 무모하고 성공 확률도 알 수 없는 계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 컨테이너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으로 간다면? 성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위험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심어졌고 그 씨앗은 성혁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중국 화물차 한 대가 산길을 올라와 창고 앞에 멈춰 섰고 크레인으로 봉인된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장철수가 중국 운전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트럭은 압록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혁은 그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 컨테이너 안에는 군복과 고철만 실려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그 안에 숨어 자유를 향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리정호가 물었습니다. 어때, 김중희?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지? 네, 대대장 동지. 성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리정호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리정호는 밀수 루트를 보여준 것이지만 성혁은 그 안에서 탈출 루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혁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의 크기, 봉인 방식, 국경 통과 시간, 중국 창고 위치,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혁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저 컨테이너를 타고 이 땅을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혁은 다음 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창고 업무를 보고 리정호의 지시대로 밀수 서류를 작성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컨테이너의 정확한 구조였습니다. 다음 목요일 성혁은 압록강 근처 창고로 가는 리정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물품 검수를 도와야 한다는 명목이었고 리정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성혁은 트럭 운전병들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는 것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컨테이너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낡은 군복 더미가 먼저 깔렸습니다. 그 다음 고철과 녹슨 야전 침대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성혁은 몰래 줄자를 꺼내 컨테이너 안쪽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김중희 뭐하나? 장철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성혁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다음에 실을 물량을 계산하려고요. 컨테이너 용량을 정확히 알아야 장부 작성이 쉬워서요. 장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성혁은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저 군복 더미 밑에 널빤지를 깔고 그 아래 공간을 만든다면 사람 한 명이 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높이는 30cm 정도면 충분했고 위에 고철을 덮으면 밖에서 봐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산소였습니다. 청진에서 압록강까지 5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그 시간을 버티려면 산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성혁은 창고로 돌아와 보급품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산소통은 주로 고산지대 부대나 잠수 훈련용으로 사용되었고 간혹 창고에 재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성혁은 창고 구석에서 낡은 산소통 2개를 발견했습니다. 폐기 처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확인해 보니 아직 사용 가능했습니다. 성혁은 폐기 장부에 그 산소통을 기록한 뒤 실제로는 창고 비밀 통로 안쪽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컨테이너에 실을 때 몰래 가져갈 작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중국 쪽 상황이었습니다. 성혁은 압록강 창고에 갈 때마다 장철수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 사장님, 컨테이너가 중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단둥 외곽에 내 창고가 있어. 거기서 물건을 내리고 분류하지. 창고에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지 않소. 중국 인부 서너 명 정도. 물건 내리고 나면 다들 점심 먹으러 나가고 오후에 다시 와서 마저 정리하고. 성혁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창고가 비다는 것, 그때가 빠져나갈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혁은 장철수와의 대화 중에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단둥에서 한국 영사관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성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철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김중희,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나? 성혁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아, 중국 지리를 좀 알아두면 나중에 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혹시 남측 사람들과 접촉할 일이 있을까 해서요. 장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사관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단둥 시내 중심가 쪽에 있어. 뭐, 우리는 갈 일 없지만 말이요. 성혁은 그 거리를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30분이면 걸어서는 2시간, 급하게 뛰면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창고에서 빠져나와 영사관까지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석 달이 흐르는 동안 성혁은 조금씩 준비를 완료해 갔습니다. 컨테이너 바닥 공간 확보 방법, 산소통 숨기는 위치, 중국 창고 하역 시간, 영사관까지의 경로.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실행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혁은 달력을 펼쳐놓고 다음 달 운송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는 25일 목요일, 그날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국경 경비가 더 강화될 것이고, 봄이 오면 해빙으로 압록강 철교 검문이 까다로워질 것이었습니다. 결심은 섰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성혁은 어느 날 밤 숙소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고 첫 문장을 쓰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받으실 즈음이면 저는 아마 어머니 곁에 없을 것입니다. 성혁은 천천히 글을 이어나갔습니다. 10년간 보급병으로 일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썩어가는 시스템, 양심을 팔아야만 살아남는 세상을요.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공범이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자유로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성혁은 봉투에 넣어 봉했습니다. 이 편지는 자신이 떠난 후 함흥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중국 브로커의 우편 라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25일이 다가왔습니다. 성혁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창고 비밀 통로에 숨겨둔 산소통 2개, 작은 배낭 하나, 물병 2개, 건빵 몇 개, 그리고 손전등. 더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24일 밤 성혁은 창고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면 트럭이 출발할 것이고 컨테이너가 실릴 것이고 자신은 그 안에 숨어야 했습니다. 성혁은 조용히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검은 철제 상자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관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내 관이 될 수도 있고 자유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겠지. 성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바닥에 미리 준비해둔 널빤지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고철 더미 밑에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산소통과 배낭을 숨겨두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자신도 저 공간에 몸을 숨길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성혁은 창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지만 어딘가에는 자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얼마나 멀든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혁은 북쪽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성혁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자유를 얻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안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성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성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소를 나서면서 성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살았던 방이었지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창고를 향해 걸었고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창고는 고요했습니다. 어제 저녁 성혁이 미리 준비해둔 대로 컨테이너는 창고 한쪽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늘 실어보낼 폐기 물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혁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며칠 전 성혁이 깔아놓은 널빤지가 그대로 있었고 그 아래 만들어둔 좁은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성혁은 배낭을 먼저 그 공간에 밀어 넣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물병 2개, 건빵 몇 개, 손전등, 그리고 석 달 전 창고에서 몰래 빼돌린 산소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혁은 천천히 그 좁은 공간에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야 했습니다. 서거나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혁은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렸고 널빤지가 등을 눌렀으며 천장까지의 거리는 고작 30cm도 안 되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가슴이 천장에 닿을 정도였고 팔을 뻗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혁은 손전등을 켜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1시간 후면 트럭 운전병들이 도착할 것이고 컨테이너에 폐기 물품을 싣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성혁은 위에서 쌓일 고철과 군복 더미가 자신의 존재를 완벽히 숨겨주기를 바랐습니다. 손전등을 끄자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성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쿵 울렸고 좁은 공간 때문에 숨쉬기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봉인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숨이 막히는데 5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성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곧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고철 여기다 넣어. 군복은 저쪽에 쌓고. 운전병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쿵, 쿵, 쿵. 성혁이 누워있는 널빤지 위로 고철 덩어리들이 하나씩 던져졌습니다. 무게가 점점 더해지면서 널빤지가 삐걱거렸고 성혁의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철 모서리가 널빤지를 뚫고 등을 찌를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지만 성혁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다 실었나? 리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대대장 동지. 폐기 군복 200벌, 고철 500kg, 야전 침대 50개 다 실었습니다. 좋아, 그럼 봉인해. 성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봉인이 시작되면 이제 정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쾅!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순간 성혁은 완전한 어둠에 갇혔습니다. 밖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소리도 희미해졌으며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접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용접기의 불꽃이 철문을 녹이고 있었고 문은 완벽하게 봉인되고 있었습니다. 성혁은 손전등을 꺼낸 채로 있었지만 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빛이 새어나가 발각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봉인 완료했습니다. 북한군 보급대대 공식 스티커 붙여. 리정호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컨테이너는 공식적으로 폐기 물품을 실은 정식군 운송 화물이 되었습니다. 국경수비대도 중국 세관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는 봉인된 상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컨테이너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고 성혁의 몸이 붕 떴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위에서 쌓인 고철들이 흔들리면서 성혁의 등을 더욱 짓눌렀고 팔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쿵! 트럭 적재함에 컨테이너가 실렸습니다. 충격으로 성혁의 머리가 널빤지에 부딪혔고
잠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트럭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엔진 소리가 컨테이너 안에서 증폭되어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포장도로에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마다 컨테이너 전체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성혁은 어둠 속에서 산소통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배낭 안에서 산소통을 꺼내 입에 댔고 조심스럽게 밸브를 열었습니다.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산소가 입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성혁은 천천히 산소를 들이마셨고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소통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껴 써야 했습니다. 성혁은 시계를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아주 작게 손바닥으로 빛을 가린 채 켰습니다. 새벽 5시, 압록강까지는 5시간 거리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면 국경에 도착할 것이고 검문을 통과한 후 중국 땅을 밟게 될 것이었습니다. 5시간,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5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덜컹, 덜컹. 울퉁불퉁한 산길을 지날 때마다 컨테이너가 흔들렸고 성혁의 몸은 이리저리 튕겨졌습니다. 널빤지가 삐걱거렸고 위에서 고철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언제 널빤지가 무너져 내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성혁은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컨테이너 안 공기는 이미 희박해졌고 산소통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혁은 산소통을 입에 대고 몇 번 들이마신 후 다시 밸브를 잠갔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2시간째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산소 부족 때문인지 좁은 공간의 압박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성혁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흥집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성혁이 군대에 입대할 때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할 때 들었던 목소리. 성혁아, 건강 챙겨라. 어머니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성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시간째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컨테이너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철판을 타고 전해지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성혁은 배낭에서 여벌 옷을 꺼내 몸에 감쌌지만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성혁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해. 자유로운 땅을 밟아야 해. 이렇게 끝날 순 없어. 4시간째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부족과 추위, 그리고 극도의 피로가 겹쳐 성혁의 정신은 몽롱해졌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성혁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5시간이 안 됐는데 왜 멈춘 걸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이다. 모든 차량 정지. 성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검문이었습니다. 만약 컨테이너를 열어본다면, 만약 고철을 들춰낸다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끝이었습니다. 밖에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성혁은 어둠 속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밖에서 군화 소리가 트럭 주위를 맴돌았고 누군가 트럭 짐칸을 두드리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컨테이너 철판을 타고 그 진동이 전해져 왔고 성혁은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트럭 어디서 왔나?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군 보안부 검열관이 분명했습니다. 리정호의 목소리가 들렸고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청진 후방총국 보급대대에서 왔습니다. 접경 지역 부대로 물자를 보급하는 중입니다. 서류 보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성혁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쿵쿵. 너무 크게 뛰어서 밖에서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폐기 군수품 운송이라고? 검열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낡은 군복과 고철, 사용 불가능한 야전 침대들입니다. 폐기 처리하러 가는 중입니다. 요즘 탈북자 단속이 강화됐소.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어. 모든 화물차를 전수조사하라고 말이오. 그 말에 성혁의 등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전수조사라면 컨테이너를 열어볼 것이고 고철을 들춰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발각될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혁은 산소통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발각되면 끝이었고 어머니도 위험해질 것이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동무, 이건 봉인된 군 공식 화물입니다. 보급대대 공식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리정호가 조심스럽게 항변했습니다. 봉인이고 뭐고 요즘 탈북자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오? 컨테이너 안에 숨는 놈들도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소. 성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런 방법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먼저 시도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일까? 컨테이너 봉인 풀어보자고 검열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리정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동무, 이건 폐기 고철일 뿐입니다. 열어봤자 녹슨 쇠붙이들 뿐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요. 열어. 검열관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누군가 컨테이너에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용접 자르는 소리가 날 것이고 철문이 열릴 것이고 고철이 들춰질 것이었습니다. 성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석 달간 준비한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리정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동무,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따로. 리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언가 제안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열관이 잠시 망설이는 듯했고 곧 두 사람이 트럭에서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침묵. 성혁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다른 차량들의 엔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으며 리정호와 검열관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혁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리정호가 검열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챙겨줄 이익을 약속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뇌물은 만능 열쇠였고 양심보다 강했으며 법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트럭으로 돌아왔고 검열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리 대대장 말이 맞는 것 같소. 폐기품이라면 굳이 열어볼 필요 없겠소. 성혁은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시오. 이렇게 갑자기 오면 우리도 곤란하니까. 알겠습니다, 동무. 다음엔 꼭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정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통과. 검열관이 손을 흔들었고 트럭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덜컹거렸고 트럭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혁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고 정신이 아득해졌으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발각되지 않았고 관문을 통과했고 이제 압록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성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공범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부패한 시스템이 지금 자신을 구해주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말입니다. 뇌물이 양심을 마비시키지만 그 뇌물이 지금 자신에게 탈출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났을까 트럭의 속도가 느려졌고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가 들렸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복잡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진짜 압록강 철교 바로 앞이었습니다. 트럭이 잠시 멈춰섰고 국경수비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확인. 리정호가 다시 서류를 건넸고 이번에는 빠르게 확인이 끝났습니다. 아마도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장철수가 말했던 대로 국경수비대도 이미 매수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통과.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혁은 느꼈습니다. 바퀴 밑으로 전해지는 진동이 달라졌고 철교 특유의 덜컹거림이 시작되었으며 차가운 철판을 타고 압록강의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압록강 철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 자유와 억압을 가르는 경계선을 지금 넘고 있었습니다. 성혁은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컨테이너 천장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손바닥에 닿았고 그 너머로 압록강이 흐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꿈이 흘러가는 강이 말입니다. 철교를 건너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인지 2분인지 10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것 같았고 세상은 오직 이 좁은 어둠과 덜컹거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럭의 진동이 또 달라졌습니다. 철교를 벗어나 포장도로로 접어든 것이 느껴졌고 바퀴 소리가 부드러워졌으며 주변 소음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성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중국 땅 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북한 땅을 벗어났다는 것을, 그토록 바랐던 탈출의 첫 단계를 성공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성혁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산소통을 입에 대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직 중국 창고에 도착해야 했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했으며 한국 영사관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관문은 넘었습니다. 트럭은 중국 단둥 시내를 향해 달렸고 성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겁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고 성혁은 다음 시련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은 1시간쯤 더 달렸고 성혁은 어둠 속에서 시간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트럭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것, 주변 소음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엔진이 멈춰 서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졌고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리정우와 장철수의 목소리였고 중국말도 섞여 들렸습니다. 오늘 물건 많소? 장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고철이랑 군복 위주야. 빨리 처리해줘. 리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소. 인부들한테 시키면 금방 끝날 거요.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컨테이너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성혁의 몸이 붕 떴다가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고 그 충격에 위에서 고철이 흘러내려 널빤지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컨테이너가 땅에 놓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여러 들렸고 중국 인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말과는 전혀 다른 억양이었고 빠르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용접을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봉인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성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곧 문이 열릴 것이고 고철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발각된다면 중국 공안에게 잡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었습니다. 쾅! 철문이 열렸습니다. 밖의 빛이 컨테이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오랜만에 보는 빛에 성혁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시간 넘게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니 눈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이거 다 내려야 해? 중국 인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전부. 고철은 저쪽에 쌓고 군복은 따로 분리해. 장철수가 지시했습니다. 인부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성혁의 머리 위를 지나갔고 고철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쿵, 쾅, 철퍽. 쇠붙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성혁은 널빤지 아래서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위에서 고철이 하나씩 치워지고 있었고 점점 성혁이 숨은 공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널빤지까지 들춰낸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서두르고 있었고 대충 위쪽만 비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야, 이 정도면 됐어.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하자. 한 인부가 말했습니다. 그래, 배고파 죽겠네.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고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장철수가 말했던 대로 점심시간이면 창고는 비었습니다. 성혁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창고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성혁은 조심스럽게 널빤지를 밀어냈습니다. 위에 쌓인 고철이 덜그럭거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성혁은 좁은 공간에서 몸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웅크리고 있던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찢어질 듯 아팠고 팔은 감각이 없었으며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혁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컨테이너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창고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5시간 넘게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혁은 창고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시야가 흐릿했으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성혁은 배낭을 메고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창고 안에는 각종 폐기 물품들이 쌓여 있었고 저 멀리 앞문이 보였으며
그 너머로 중국 거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뒷문을 찾아야 했습니다. 앞문으로 나가면 사람들 눈에 띌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혁은 창고 뒤편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휘청거렸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뒤편 어두운 구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이었고 문고리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성혁은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면서 열렸고 밖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중국 거리였습니다. 처음 밟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성혁은 뒷문을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오랜 시간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다리는 아직도 떨렸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중국 단둥 시내였습니다. 한자로 쓰인 간판들이 보였고 중국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자동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지만 성혁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안 되었습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중국 공안은 북한으로 송환시킨다는 것을 성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고 어머니도 연루될 것이었습니다. 성혁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장철수와의 대화에서 들었던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영사관은 단둥 시내 중심가에 있고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걸어서는 두어 시간 정도 걸릴 것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말을 할 줄 몰랐고 북한 억양이 섞인 말을 하면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성혁은 간판을 보면서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시내 중심가라면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면 될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성혁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배는 고팠으며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고 건빵을 하나 꺼내 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혁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상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성혁은 시선을 피하고 일어섰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해를 봤지만 이 해는 왠지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햇빛이라서일까요? 또 1시간쯤 걸었을 때 성혁은 큰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건물 앞에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성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이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성혁은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고 성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성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무전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한국 사람이 나왔고 성혁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혁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5시간의 어둠, 국경의 공포, 탈출의 긴장,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직원이 성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성혁은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김성혁은 북한을 떠나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들어간 성혁은 작은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따뜻한 난방이 켜진 방이었고 부드러운 소파가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물과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고 성혁은 한동안 그 물과 과자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편하게 계세요.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성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고 그제야 목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깨달았습니다. 물병을 비울 때까지 단숨에 마셨고 직원이 다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면 간단히 신상 정보를 여쭤봐도 될까요? 성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 북한에서의 직업. 하나씩 대답하면서 성혁은 자신이 정말 북한을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었고 한국 영사관이었으며 이제 자신은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탈북 경위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자세히 조사받으실 겁니다. 지금은 일단 쉬세요. 숙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성혁은 영사관이 마련해준 작은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사흘 동안 성혁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컨테이너 안에 어둠이 되살아났으며 국경 검문소에서 발각되는 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깼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안전한 방이었고 창밖으로는 중국 거리가 보였으며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혁은 제3국 경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고 땅은 점점 멀어졌으며 성혁은 그 구름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국정원 조사실. 성혁은 긴 복도를 지나 한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고 테이블과 의자만 놓여 있었으며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성혁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성혁 맞은편에 앉으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정원 북한 이탈 주민 담당 최민철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최민철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성혁을 쳐다봤습니다. 김성혁 씨, 탈북 경위를 들었는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보급 컨테이너 안에 숨어서 압록강을 건넜다는 게 사실입니까? 성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최민철이 서류를 넘기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탈북 사례가 수백 건입니다.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거나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하거나 외교관 차량에 숨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죠. 하지만 군 밀수용 컨테이너를 이용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최민철은 연필을 돌리면서 성혁을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컨테이너 안에 숨는다는 건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방법인데요. 성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간 보급병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북한은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데는 철저하지만 안에서 나가는 건 생각보다 허술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라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최민철이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인 리정호 대대장이 밀수를 하고 있었고
김 씨는 그 일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 루트를 알게 되었고 그걸 역이용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컨테이너는 봉인되면 국경 수비대도 중국 세관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뇌물로 다 처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최민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안은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소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창고에 보관된 낡은 산소통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폐기 처리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실제로는 컨테이너에 숨겨뒀죠. 그걸로 5시간을 버텼습니다. 최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5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버텼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중간에 검문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성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안부 검열관이 컨테이너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리정호 대대장이 뇌물을 건넸고 검열관은 눈을 감아줬습니다. 뇌물이요? 네. 아이러니하죠. 저를 공범으로 만든 그 부패한 시스템이 결국 저를 구해준 겁니다. 뇌물이 저를 살렸어요. 최민철은 잠시 말없이 성혁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백 건의 탈북 사례를 다뤘지만 이렇게 치밀하고 대담한 방법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성혁 씨,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밀수에 가담하면 돈도 벌 수 있었을 텐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셨습니까? 성혁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체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간 보급병으로 일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 썩어가는 시스템, 양심을 팔아야만 살아남는 세상. 성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 장부를 조작했고 밀수 서류를 만들었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남았죠. 하지만 그게 사는 건가요? 양심을 죽이고 돈을 버는 게 과연 사는 겁니까? 최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단어조차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컨테이너 안 그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성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두고 왔습니다. 그게 제일 죄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자유로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곳에서. 최민철은 조서를 덮었습니다. 김성혁 씨의 사례는 우리 기록에 남을 겁니다. 아마 북한도 이 방법을 알게 되면 충격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 그 컨테이너 루트는 완전히 봉쇄되었을 겁니다. 성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민철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김 씨라면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컨테이너를 견뎌낸 분이니까요. 성혁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실을 나서면서 성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었고 자유의 하늘이었으며 이제 자신이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성혁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물류회사에서 창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 10년간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장부를 조작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으며 양심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퇴근 후 성혁은 한강 다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다리 위 가로등이 주황빛으로 반짝였으며 차들이 쉼없이 지나갔습니다. 성혁은 난간에 기대서서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탈북 후 성혁은 중국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함흥에 계신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성혁이 탈북한 사실이 알려져서 어머니가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몰랐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성혁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김주영 대리였습니다. 탈북민이 아닌 남한 사람이었고 성혁이 한국에서 처음 사귄 친구였습니다. 성혁 씨, 내일 저녁 회식 오시죠? 다들 성혁 씨 안 오면 섭섭하대요. 성혁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혁은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회식이라는 것, 동료들과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모임이 감시의 대상이었고 술자리에서도 조심해야 했으며 잘못된 말 한마디가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성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쇠못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탈북 당일 컨테이너 바닥에서 발견한 것이었고 3년간 성혁은 이것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녹슨 쇠못이었지만 성혁에게는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때 그 어둠 속에서 버티지 못했다면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겠지. 성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5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공간, 희박한 공기, 국경 검문소의 공포, 그 모든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꾸면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돌아가곤 했지만 아침이 오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자신을 깨웠고 자유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혁은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여의도 공원이 보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성혁에게는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으며 노인들이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성혁은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3년 전 국정원 조사실에서 최민철 담당관이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 기록에 남을 겁니다. 성혁은 최근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북한이 압록강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했고 밀수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모든 화물 컨테이너는 봉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검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요. 성혁이 사용한 그 방법은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이었구나. 성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처럼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길이 막힌 셈이었지만 동시에 그 위험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을 사람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원 동기였던 박영수 씨였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을 함께 받았던 동기였고 지금은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우리 식당으로 놀러 오세요.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성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했던 탈북민들이 성혁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성혁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더 밝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성혁은 일어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세방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고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으며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안식처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맞아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 성혁이 쓰기 시작한 수기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타고 온 자유라는 제목이었고 자신의 탈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탈북의 고통을,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말입니다. 성혁은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다음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3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나는 그 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성혁은 잠시 연필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고 불빛들이 반짝였으며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것,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심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북한에서 10년간 보급병으로 일하면서 체제의 부패를 목격했고 남한에서는 3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면서 자유의 무게를 배우고 있다. 성혁은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어머니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요. 원고를 덮고 성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컨테이너 안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알람이 울릴 것이고, 회사에 갈 것이고, 동료들과 일할 것이고, 저녁에는 회식에 갈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성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을 꾸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내일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성혁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거리에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으며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성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성혁은 출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는 졸고 있었고 누구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으며 누구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아침을 보내고 있었고 그 평범함 속에 자유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김주영 대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혁 씨, 어제 한강 산책했다면서요? 날씨 추웠죠? 네, 좀 추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저녁 회식 때 따뜻한 국밥집 가요. 성혁 씨 좋아하는 곳으로요.
성혁은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자리에 앉아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고 재고 확인, 배송 스케줄 조정, 물류 기사들과의 회의. 북한에서 했던 일과 비슷했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거짓 장부를 만들 필요가 없었고 누군가를 속일 필요도 없었으며 양심을 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성혁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으며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성혁은 주머니에서 그 녹슨 쇠못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3년 전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한 것이었고 그날의 공포와 희망을 담고 있는 작은 증표였습니다. 자유란 뭘까? 성혁은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점심을 먹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였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었고 그 바람은 압록강을 건너왔을 것이고 어쩌면 함흥의 하늘도 스쳐왔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자유롭지만 그립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저녁 회식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동료들과 국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고 누군가 농담을 했고 누군가 회사 이야기를 했으며 성혁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탈북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성혁 씨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시네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게 많아요? 성혁은 미소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감사하죠.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 내일 출근할 회사가 있는 것,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 다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동료들은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성혁의 진심 어린 말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혁은 다시 한강을 지나갔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바라봤고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을 바라봤으며 자신이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컨테이너 안 그 어둠 속에서 성혁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산소가 떨어졌을 수도, 발각되었을 수도, 중국에서 붙잡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으며 이제 자유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성혁은 녹슨 쇠못을 강물 위로 던졌습니다. 작은 물소리와 함께 쇠못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고 지금은 현재였으며 앞으로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고마워. 성혁은 강물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고 바람은 계속 불어왔으며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성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것이고 동료들과 일할 것이고 저녁에는 하나원 동기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성혁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성혁은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급병으로 체제의 어둠을 목격했고 남한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유의 무게를 배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성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또다시 자유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보급병 김성혁 씨의 상상을 초월한 탈북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컨테이너라는 상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압록강을 건넜고 국정원 담당관조차 충격받을 만큼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탈북 방법의 독창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한 인간의 간절함이었고 양심을 지키려는 의지였으며 더 나은 삶을 향한 용기였습니다. 성혁 씨는 밀수에 가담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범이 되기를 거부했고 체제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아침에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 직장을 선택하는 것, 저녁에 친구들과 만나는 것, 내일을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리는 평범함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